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 소환 검찰 수사 여전히 정치보복 수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방침을 놓고 지금 산업은행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노조 사이에 갈등이 큽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지금 세계적 관심에 초점이 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외국 언론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직도 감동이 남아있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심소정, 조수지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 전 대통령 내일 소환되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보복 수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변인 백혜련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조차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비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측근들이 다 돌아선 것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역사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전임 대통령도 검찰 소환되는 것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사법 처리되는 이 상황이 정말 부끄럽고 황망하기 그지없고요.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렇게 범죄 혐의가 20개나 이런 달하는 상황에서 예. 기본적인 정의와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혐의가 20개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뭐 너무 많으니까 다 언급하시긴 그렇고 주요한 혐의들이 어떤 거죠? 네,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혐의들만으로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과 횡령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소환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예. 뇌물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다스 관련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보그룹 또 공사수주 청탁 관련 자금 수수, 예. 그리고 또 총선 헌금까지 나왔죠. 이런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그 수백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횡령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가정에서의 또 조세 포탈,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이런 것들이 주요 혐의로 될 것 같습니다. 전부가 다 돈과 관련된 혐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교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무능의 극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드러난 혐의가 다 권력을 재산 증식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서나 재질로 볼 때는 더 불량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 혐의의 차이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심지어 자유한국당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리고 범죄에서 가장 돈이 연결됐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도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옹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과 관련된 건데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논리 구조일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볼 땐 이 정치 보복 프레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이미 여러 가지 가정에서 증거들이 다 많이 드러났고 믿었 측근들도 다 등을 돌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증거법상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치 공세 이것 하나 정치 보복 프레임만이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인인 김윤옥 여사 뭐 명품백에 현금 따발 이런 것까지 보도가 그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될까요? 그 부분은 저는 내일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예. 그리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한다면 차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본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예. 지금 그 돈을 줬다고 보여주는 사람이 또 미국의 그 재미교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됐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예.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그 만약에 구속된다면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검찰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내일 소환해서 일단 조사는 하고 난 후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이 죄송합니다. 예. 사안의 그 범죄 사실이 일반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구속이 되고도 남는 사안입니다. 아하. 뇌물의 액수나 또 이 범죄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이미 구속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예. 그 검찰에서는 구속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고 봅니다. 예, 구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 목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은 게 네.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이 아주 언성을 높이셨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이 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오늘 사법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아직까지도 사개특위가 지금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네.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돼서 지금 염동열 의원이 연관이 돼 있는데 사개특위 위원으로 일해도 되느냐 이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장제원 의원이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맡았던 안미영 검사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한 2년 되는데요. 제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염동열 의원이 피해자 신분인데 예.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던 와중에서 예.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저와 안미영 검사의 커넥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염동열 의원을 지키고자 하는 장제원 의원의 노력은 알겠지만 예. 원지수를 정말 잘못 짚었다. 그리고 폭로를 하려면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저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보이고요. 예. 정말로 근거가 있으시다면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누가 사기 사건으로 뭐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거에 담당 검사가 안미영 검사인데 뭐 피고소인 측이 백혜련 의원과 뭐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저도 전혀 그 사건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제가 변호사 시절에 아마 안미영 검사가 주인 검사의 사건을 그러니까 선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전혀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인데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갑자기 마치 강원랜드에서 양심 선언을 한 안미영 검사가 어떤 저와 관계에 의해서 아하. 그런 양심 선언을 한 것 같은 뉘앙스의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말로 품격 없는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이고 구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내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 채권단은 이거 해외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해외 매각하느니 차라리 구조조정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 사안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더블스타가 어떤 업체예요? 네, 중국의 타이어 업체이고 그 국가가 운영하는 소위 공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영기업. 네. 예.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금호 타이어가 세계 32위 규모를 자랑한다면은 금호가 12위고요. 더블스타는 32위 정도 되는 규모로 규모도 금호 타이어보다 훨씬 적고 예. 매출액이 금호 타이어가 약 3조 원인데 뒤에서 한 3천억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의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금호타이어를 사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국내에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채권단은 뭐 없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얼마나 인수 용의가 있는 이런 기관들을 찾아봤는지도 일단 의문스럽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은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팔려고 하다 보니 예. 아직까지 못 찾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산업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다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더블스타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요구를 한다면은 예. 더블스타에서도 매수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지금 더블스타의 그 매각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인수업체를 찾는 방식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식을 대거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6,400억 가까이를 넘기면서 경영권까지를 다 넘겨버리는 예. 그런 방식이어서 예. 국내 업체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협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절대 해외 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쌍용 자동차나 GM 자동차 사태를 보듯이 지금 그 가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은 3년 정도만 고용을 유지해주는 조건. 그거 외에는 더블스타가 한국에 있는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하등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공장을 점점 가동률을 축소시키면서 3년 이후에는 사실상의 국내 공장을 폐쇄 내지는 파산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싹 빼가지고 자기네 회사로 넘기고 그리고 그렇죠. 그 금호타이어는 문 닫게 한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중국 공장만 하더라도 자기들 생산 시설이 충분한데 중국 공장을 놀리고 한국 공장들을 가동을 시켜서 비싼 인건비 주고 굳이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지금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 매각밖에 방도가 없다. 역시 정부도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누가 인수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법정 관리 가고 구조조정되고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나마 더블스타가 인수를 해야 3년이라도 고용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더블스타의 매각을 하더라도 일자리와 또 그 임금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조건이 아니고 구조조정 자구 개간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 그 복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한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가 지금 연령층이 비교적 높아서 네. 약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절반 정도의 자연 감소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더블스타가 인수를 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안 한다 하더라도 예. 해마다 한 150에서 200명 이상은 계속 인원이 축소되는데 정년퇴직으로 아마 신규 고용은 안 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예. 당장 그걸 저걸 다 떠나서 3년 정도만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네. 사실상 3년 이후에는 어떤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보장할 수 없다. 눈앞에 어떤 고용이 보장된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럼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최상의 방안은 뭡니까? 지금 당장 묘수가 특히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 즉 다시 말해서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공장도 다시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돌입했고, 예.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도 지금 가동률이 높이면서 정상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공장 중에서도 천림 공장이 특히 이제 문제인가 봐요. 예. 물론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회생할 수 있다 이거로군요. 예, 채권단이 사실상 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무를 유예하면서 신규 투자업체를 찾아도 보고 중국 공장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손실을 적자액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정상화 방안들 사실 채권단에서 좀 그 사이에 좀 만들어내야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더블스타에 파는 것만으로 답을 제한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찾자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네. 광주 진보연대 유봉식 공동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내일 소환이죠. 예. 근데 지금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요.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오면은 이 전 대통령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고, 심지어 형제, 조카가 검찰에 갔다 와도 불리해지고, 검찰 수사 기법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경우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측근들도 다 돌아서고 있다고 그러고 불리한 증언들을 내놓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대표적 인물이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대통령 고려대학교 상대 1년 선배예요. 1977년부터 인연을 맺었거든요.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언론 취재나 검찰 수사 등에서는 한다고 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제도를 안 했는데,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 미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런 거는 진술을 했어요.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지기, 집사, 측근 중에 측근. 이런 사람이 돌아섰으니 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거의 MB 저격수인 정두원 전 의원은 다른 케이스지만은 정말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신문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세 개의 축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세 개의 축이? 이게 어떤 진영이라고 할지 무슨 측근 그룹이라고 할지 이런 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동의 신념, 두 번째로 신뢰, 그리고 이익. 이익이라는 게 꼭 돈만은 아니겠죠. 자리도 이익이겠죠. 그래서 세 개의 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공동의 신념이라고 할 것이 중도 실용주의 정도 되겠죠. 이게 깨진 지 오래고,
측근 인사들이 뭐 힘들어할 때 MB가 도와줬다 이런 말은 없고 힘들어할 때도 나 몰라라 했다 이런 말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 신뢰도 많이 깨진 것이고 예. 이게 축은 뭐 청와대 나오는 순간 줄 게 없으니까 깨졌죠. 네. 애초에. 그러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보면은 뭐 장태동 전 안기부장 같은 사람 없다. 뭐 전두환이 남자는 남자다. 주위에 뭐 사람들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세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념의 축 말고 신뢰의 축. 자기들끼리 이제 의리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익의 축이라는 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또 이해관계가 있다. 뭐 그렇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을 보면은 장태동 같은 상징적 인물은 없지만은 오히려 이쪽을 보면은 신념의 축이 유지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요? 집권 기간의 북방 정책, 뭐 경제 정책, 민주화로의 이행 이런 데 대해서 당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일은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리가 됐건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앞서 사람들하고 다르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신념의 축하고 신뢰의 축이 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뭐 화려하게 부활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주변도 처음에는 그 세 가지 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볼 때 예. 이제 실용적이다, 뭐 기업 CEO 같은 리더십이다. 이게 과거 정치권의 뭐 전근대적인 리더십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르다. 그런 거하고 다르다. 예. 이런 게 그때는 이게 장점으로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당선되고 뭐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변호인단 꾸리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국민들이 들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 더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계 축을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은 이제 계시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요. 네. 예. 아무튼 이제 검찰 수사 그 후에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게 요청이 될지 네. 안 될지 이런 거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남자도 미투해야 한다. 이 주장이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네.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성희롱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남성이 13.1%, 여성은 17.5%로 조사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댓글창에서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남성들도 피해를 당하니까 남성들도 고발해라 이런 건데 무슨 어떤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참에 남자도 미투하자라는 댓글에 수십 개의 답글이 달린 건데요. 예. 여자만 약자가 아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남자가 더 많다. 이렇게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남자들은 여자 탓만 하지 말고 제발 미투 좀 해라라고 반박하는 양상으로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예. 이에 한 네티즌이 핵심을 제대로 찌르면서 중재에 나섰는데요. 미투 운동은 남녀를 떠나 성범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물리자는 운동이다. 남성 피해자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다. 남자분 피해 사실이 있으면 미투하라. 위두유로 지지하겠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그게. 네. 최근에 그 남자 미투가 있긴 했었죠. 네, 인천의 한 대학교 남학생이 남성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지난해 5월 해당 교수가 물어볼 게 있다면서 연구실로 불러낸 뒤에 중요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피해 학생은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참았다. 남자도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남녀 구분 없이 피해 입은 사람들은 다 고발하자 이거죠. 다음 뉴스요. 혹시 카카오 택시 이용하십니까? 저는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용하는데요. 회식이나 기타 이유로 카카오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뭡니까? 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반기부터 유료 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심야 시간이나 연말 연시에는 특히 택시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콜비, 그러니까 웃돈을 주면 택시 배차가 빨라집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주는 우선 호출 기능, 그리고 주변의 빈 택시를 바로 연결해주는 즉시 배차 기능, 이렇게 2가지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 택시가 무료였죠? 예. 근데 조금 기능을 넣어서 돈을 받고 수익화를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무료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요금은 현재 서울시 기준 콜비가 주간에 1,000원, 야간 2,000원인데 우선 호출 요금은 현행 콜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하고요. 즉시 배차 요금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업 입장에선 수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료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한 네티즌은 옛날처럼 따따블 부르는 거랑 같은 셈이라고 지적을 했고 네. 개인 택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웃돈 준다고 콜 불렀는데 지나가는 택시 타고 취소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지겠네라고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이런 서비스가 나온 다음에는 택시들이 전부 다 이런 서비스만 이용하려고 무료 콜에는 응답을 안 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다음 소식은요. 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예. 또 메이저리그 갔다가 돌아온 이 박병호 선수 오늘 또 홈런 쳤다면서요? 네, 넥센의 박병호가 오늘 하나 이글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2타수 1안타로 1타점을 올렸습니다. 네. 네, 박병호는 4년 연속 KBO 리그 홈런왕을 차지하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났다가 2년 만에 복귀했는데요. 오늘 시원스러운 아치로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시범 경기는 언제까지 합니까? 네, 21일까지 구단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8경기, 모두 40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정규 시즌 개막전은 오늘 24일에 열립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게임이 열리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리그가 중단됩니다. 네. 네, 짧아진 리그 일정에 맞춰서 시범 경기 일정도 짧게 운영된다고 하네요. 야구 팬들도 좋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원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 떠들썩하죠? 네, 그렇죠. 일순간에 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예.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아주 이 전례 없던 사건에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미 회담이 성공만 한다면 냉전 종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상하이 공동 성명, 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을 공언했던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몰타 회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냉전의 마지막 불씨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들의 보도에서도
꼭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 그다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조바심과 걱정이 같이 나온다. 네. 예, 주로 어떤 류의 걱정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가 되면은 역사상 3번째 아닙니까? 남북은 그렇죠. 네. 근데 북미 정상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외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외교 역량의 모든 걸 다 건 그런 어떤 그 준비 과정, 이런 한판 승부가 될 텐데, 예.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북미 정상이 만날 경우에 북한 쪽이 훨씬 얻을 게 많은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국이었고, 그런 제재 대상국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 게임에서 앞으로 내용상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모든 거를 그 빅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외교 백악관 참모들 신중의 신중을 주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영국의 가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물론 대화를 해야 되고 대참사를 뒤로 미루기만 하는 어떤 것도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고 승리라고, 그 자체로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9일자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별히 네. 신중을 가디언지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과거에도 미국이 정상회담 국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쟁 중재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이게 과거의 이제 그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거죠. 과거 대통령, 미국의 중요한 협상, 그리고 그 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가장 가깝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당시에는 미국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 또 아주 고위 외교 전략 회의도 아주 많이 했고, 예. 이런 것들만 아주 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몇 년에 걸쳐 준비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탁월한 전략을 가졌던 그런 참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의 미국 외교팀은 일단 팀워크에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트럼프 취임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주한 미국 대사도 발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력 수급이 딸리고 있고, 그나마 있는 참모들도 최근까지 계속 트럼프 곁을, 아주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결정의 경우에 그래서 그나마 주무부서인 국무부하고 좀 사전에 논의도 쓸만도 한데 바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가디언 신문은 이 실무를 담당해줘야 될 참모들이 최근 대거 트럼프 곁을 떠나고, 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이제 보여준 거죠. 고자진 진영도 허술하고 준비도 별로 없이 덜컥 정상회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가디언 신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빅카드가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스캔들, 이게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번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정이 과연 정치공학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외교적인 실익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예. 이런 의심이 눈도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덥석받은 거 아니냐, 이걸 네. 우려한다. 네네. 근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 앞두고 자기 성과를 내고 지적을 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당연한, 사실 국민의 지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북미 대화의 경우에 정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가 다 잘 돼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트럼프 한 사람의 명운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더 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훈수를 둔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9일자 가디언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서 낙마했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빅터 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 행위는 우리를 더 전쟁으로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극적인 외교 행위가 전쟁에 더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치 않은 외교. 이게 이제 이런 정상회담 단계에서 만약에 이 협상을 실패하면은 다른 그 외교 수단 여지가 더 이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 실무 단계에서부터 상향하는 그런 외교 교섭. 이게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세부 사항에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끝까지 정상까지 간다면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냥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정상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조정을 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물을 쉽게 치울 수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국가 정상의 감정 상태, 그다음에 기분 여기에 쉽게 그 결과랑 효과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잔기술이 들어갈 그 여지를 아주 차단해 버리면서 교섭 전부 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셈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빅터차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신문은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두 정상이 서로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틀어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류의 정상회담 치명적 약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되는 어떤 극비상을 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경솔하게 양보를 뭔가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이 트위터에다가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이런 예들을 쭉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대화하고 하는 것 전쟁보다 대화가 당연히 낫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잘 되면은 이제 좋은 건데 사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잘 되면 구경거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극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가디언지가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했고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참 못 믿었다. 그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일본 쪽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일본도 전체적인 그 언론의 결은 영미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신중해라. 그리고 다 퍼주지는 마라. 이제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일본만의 어떤 그 고유 반응이랄까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요미우리 신문이 10일자의 사설에 나오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그 졸속 교섭, 타협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냉정한 그 대처를 재촉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중국도 이따가 얘기를 제가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중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이런 거를 찾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다가 졸속 교섭하지 마라, 냉정한 대처를 하라 이런 재촉을 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까지는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까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은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근데 또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직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급하다. 이런 어떤 속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요? 중국 언론들은 뭐 원론적으로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환영 뜻하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해왔던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국의 우산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경우에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이 바늘을 들이대는 아주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쌍중단, 뭐 쌍궤 병행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덕분에 북미 간의 평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애써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북미 간의 접촉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중재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약간 초조함이 보이거든요. 초조함? 예. 제가 이제 그 9일자 신화망에 실린 논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북한이 대화를 약속하고 대화 기간 중에 핵 그리고 또는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는 것은 중국의 쌍중단 방안에 대한 실질적 답변이다. 실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처방이 현실적인 효과를 거뒀다. 굉장히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어쨌든 중국이 말하는 대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양자뿐 아니라 다자 접촉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속내가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 중국이 주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신화망 말고 이게 환구망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의 그 중국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수포 대국으로서의 유산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항미 원조를 끝으로 중단됐다. 중국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과도한 기대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망에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 주장한 병행 그 협상이라는 것 그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오히려 그 미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대범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이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언론의 반응들 쭉 좀 둘러봤고요. 또 다른 국내 소식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관련 기사를 냈는데 이번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삶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 최근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는 그 전체 인구의 약 5%가 신체 혹은 정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들 장애인들은 주로 숨겨야 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이다 창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네요. 그 1975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르몽드의 표현입니다. 아동 거리인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쫓아내서 거리를 정화시킬 것, 이거를 치안 정책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신문이 좀 지적하는 것이 당시 한국은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짚었군요. 르몽드 신문이.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해서 만약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패럴림픽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하면서도 거리에서는 장애인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렇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모순이냐.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상황이 변했다. 뭐 그 이후에 차별 금지하는 법도 이제 제정이 됐고 지하철도 이제 개선이 되고 하는데 이제 또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그 휠체어 승강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좀 개선될 거를 기대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아직 한국은 부족하다. 좀 부끄러운 기사군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고소 고발돼서 처벌 대상에 돼 있는 위원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자진 사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미연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 왜 그러세요? 자, 빨리 정리하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저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저의 발언 가운데 의사 진행에 가장 방해되는 게 장재원 의원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 의원들 이렇게 명예훼손합니까? 장재원 의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그 백혜련 의원 인터뷰하면서 이거 잠깐 물어보긴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인데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최근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에 염동열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인 것이죠. 예.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추석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수사 당국인데 이게 민감한 문제가 돼버린 것인데요.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연 검사와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더 난리가 이제 난 것이죠. 그 제보 내용이니까 뭐예요? 뭐 말하다 말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의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당시 사건이 안미연 검사에게 배당이 됐고 피고소인의 대리인은 이제 백혜련 의원이 맡았었다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도 이 커넥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원랜드 건도 일단 놔둬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마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이제 반발을 한 상황이었고 백혜련 의원도 자신과 안미연 검사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정식으로 관련 내용 브리핑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해를 반복하면서 이어진 것인데요. 어쨌든 문무일 총장의 검찰 업무 보고는 간신히 또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백혜련 의원이 나중에 알아보니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안미연 검사 담당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 근데 그걸 무슨 마치 커넥션이 있고 자기 때문에 안미연 검사가 수사 외압 폭로한 것처럼 연결시키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건 그렇고 문무일 총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위헌적 요사는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사작용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을 하는 게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문무일 총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어떤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도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 논의는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 다시 공수처의 위상이라는 원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 등을 유지해야 된다라면서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검찰이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검찰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진도가 상당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궤도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될 경우에 이번에 뽑힌 지방정부 임기를 이제 소폭 조정을 해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출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논의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 이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재론을 하면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자문안 초안이 대통령한테 보고된 거죠. 국회 헌법자문특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에 오는 21일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하는 절차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5월 25일쯤에는 국민투표 공고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회 합의가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국회 개헌안 합의 협상은 오늘도 결렬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지금 간절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면서 좀 비판적 언급을 해서 이 좀 대립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두고 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등을 보도한 프레시안과 한겨레, 중앙일보 등의 언론사 소속 기자 6명을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보도 이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보도 내용 진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허위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전부 허위다?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 공방은 지금 계속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국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사건 당시 렉싱턴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을 데려다줬다. 이 주장을 프레시안을 통해서 어제 해서 이것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민국파라는 사람이 당일에 수행을 한 바가 없고 또 자신과 갈등을 빚고 팬클럽에서 쫓겨난 사실 때문에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또 프레시안이 추가 보도를 한 거를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해명 기자회견 여기에 보면은 24일에 이 민국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돼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 유독 23일에만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이 보도에는 최근에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수사해보면 사실관계는 드러나겠죠.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패럴림픽 소식인데요.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늘 비조 조별 예선 3차전에서 미국에 0대8로 이제 완패를 했습니다. 조별 예선 3경기를 2승 1패로 마쳤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조 2위로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뭐 미국이 워낙 강한 상태여서 고전을 했는데 대표팀 막내인 골리 이재용 선수가 여러 차례 선방을 해서 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표팀은 A조 1위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캐나다하고 15일 날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 이 경기의 승자가 18일 날 미국 이탈리아전의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고 패자는 하루 앞선 17일 3, 4위전에 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휠체어 컬링은 또 이겼죠? 그렇습니다. 오늘 핀란드를 11대 3으로 이겨서 5승을 거뒀는데요. 이제 우리 대표팀은 미국, 러시아 출신 중립선수단, 슬로바키아, 캐나다를 연달아 격파를 했고 독일에 패배를 해서 4승 1패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팀은 2승을 더해 최소 7승을 거둬서 4강행을 확정짓겠다. 이런 각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사히 신문 둘 중 하나는 쓰러지게 됐다. 이런 뉴스를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일본 재무성이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관련해서 이 아베 신조 총리와 이 내외의 어떤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문서에서 삭제한 상태로 의회에 보고했다. 이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재무성이 인정을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 일부도 이 집회에 참여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상 퇴진이 안 되나 보죠? 아소다로 부총리는 최종 책임자는 당시 이 재무성 이재국장이었고 현재는 사임한 전 국세청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소다로 부총리가 당내에서 아베 신조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인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소다로 부총리 파벌이 아베 신조 총리를 지지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하. 3년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 아사히 신문이 쓰러지나 아베 신조 총리가 쓰러지나 아직은 결판은 안 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주말에 개막된 평창 패럴림픽 이 감동의 순간들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만나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신소정 선수 그리고 조수지 선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소정 선수가 골리. 네. 조수지 선수는 포지션이? 포워드입니다. 공격수? 네. 이번에 골 못 넣었죠? 네.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두 분은 아이스하키 몇 살 때 처음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부모님이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가족이 동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셔서요. 예.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수희 선수는 몇 살 때 시작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시작을 했고 이제 엄마 친구 아들분이 하키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네,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이제 제가 여자 혼자였죠. 대한민국에 아이스하키 여자팀이 국가대표팀 하나밖에 없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죠?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스하키 존재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 저부터가 그래?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딱 하나야? 처음 알았어요. 네. 국가대표 된 지는 몇 년 됐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하게 돼서요. 네, 중학교 거의, 1학년 때 국가대표? 네, 거의 한 16년, 17년 된 것 같아요. 조수희 선수는? 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6년 차? 네. 그 국가대표라고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죠? 올림픽 전에는 이제 준비 전에는 사실 훈련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3개월, 6개월 이게 전부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올림픽 직전에 이제 준비 기간 동안은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네, 그때는 마음 편히 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 몇 년 전에 네. 그렇게 몇 개월만 모여서 훈련할 때 말이죠. 네. 훈련 안 한 기간은 뭐예요? 보통 이제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또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알바하면서 알바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직장을 구하면은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에 또 양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만을 둬야 되는 실정이라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제 알바로 이제 생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배 언니들. 정규직 취업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힘들죠 사실상. 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속속들이 돈 얘기까지 꺼내는 게 잘 모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고생들 하면서 아이스하키 운동을 해왔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좀 억울하죠, 그런 면에서.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인기 종목 선수들이랑 저희랑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자, 그리고 국가대표 오랫동안 지금 신수정 선수 같은 경우 해왔는데 올림픽 무대에 내가 나가리라고 하는 건 사실 꿈도 못 꿨었죠? 사실 자동 출전권 얻기 전에는 생각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출전하기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하려고 사실 저희가 3번 유치만에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지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을 갖고 운동을 계속 해왔죠. 이제 제발 출전해라. 그래야지 이제 자동 출전권 받아서 뛸 수가 있으니까. 네. 소원 풀었네요, 정말. 네, 정말 꿈을 이뤘죠. 네. 조수희 선수도 평창 이 무대에 내가 선다. 정말 가슴 설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평창 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동 출전권으로 나가게 됐다고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내가 올림픽 팀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했으면 정말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 출전권까지 얻고 그러고 이제 한참 잘 나가다가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어땠어요? 속상했죠. 일단 화나는 건 둘째고요.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되게 조용히.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전 마지막 전지훈련을 미국에서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갑자기 막 기자분들이 엄청 나와 계시고 막 사진을 찍으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단일팀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다. 네. 화났죠, 솔직히. 그죠. 당연히 선수라면은 왜냐하면 저희에게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가 사실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과정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선수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다 훈련하고 또 시합도 그 당시에 거의 한 달도 안 남겨뒀던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좀 실망도 됐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그러다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저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훈련을 제대로 집중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예. 또 지금까지 흘린 땀에 대한 것을 이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흔들리지 말고 좀 훈련에 좀 집중하자라고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다독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 혼자 해석이 역시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 우리의 팀의 실력 이걸 제1번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대목에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 선수들이 와서 이게 될까? 그게 제일 큰 걱정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이스하키가 조직력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직력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팀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단체 운동이고 또 저희는 일정 선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20명이 유기적으로 계속 체인지되고 이제 계속 게임을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 케미스트리적으로도 많이 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눈빛 안 봐도 서로 막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죠? 네. 또 내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그 무대에 더 뛰어야 되는데 북한 선수 때문에 내가 좀 덜 뛰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솔직히 들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런 생각들은 플레이어로서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 선수들이 왔죠. 네. 처음 만나고 어땠습니까? 어색했죠. 네, 좀 어색했고 사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면 이제 마주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 이제 마주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사실 조금 어색했죠. 네. 어색하다. 네. 그러다가요. 오기 전에는 저희끼리 오면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했고 뭐 얘기나 같이 하고 뭐 밥이나 같이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고 하루 이틀 정도 탐색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갖고 저희도 모르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오픈마인드로 융화돼서 같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뭐 북측 남측 할 거 없이 그냥 서로 인사 건네고 또 인사 건네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뭐 남자친구 있는지 뭐 여러 가지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챌린지컵이나 세계선수권을 단일팀 말고 이제 저희는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따로 나갔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제 지나다녀도 그 친구들은 항상 무표정으로 그랬다면서요? 네, 마주쳤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먼저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웃는 사람한테 당연히 웃으면서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또 같은 또래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또 스포츠 같은 종목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렇죠. 북한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여러 개 있대요. 어때요? 네, 저희가 또 얘기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6개 팀이나 있대요. 그래서 저희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좋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이제 지역별로 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게임도 굉장히 게임 수도 많고 뭐 대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저희보다 잘 돼 있구나 느꼈어요. 네. 근데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라면서요. 네. 세계 랭킹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훈련 양도 적었고 또 아이스하키를 전문적으로 어렸을 때 배웠던 친구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저희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또 전지훈련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그 몇몇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북한의 용어가 달라서 특히 우리 조수지 선수가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많이 했죠. 고생까지는 아닌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저도 우리말을 이제 순수 우리말로 풀어내려고 했던 게 좀 힘들었어요. 순수 우리말, 즉 북한식 용어. 그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제일 참 우스꽝스러웠다든지 어려웠다든지 하는 게 어떤 용어였어요? 패스가 연락하라고 해요. 연락.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외래어 그냥 하키가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저희는 그냥 받아들여서 외래어를 사용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풀어서 한국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꼴리인데 이제 꼴리라는 명칭도 문지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막는 용어가 저희는 이제 버터플라이 막기라고 기술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나비처럼 막는다 그래서 버터플라이인데 거기서는 나비 막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감독이 이 외국어로 지시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걸 그러니까 유학파 출신들이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이게 옮겨서 주면 그냥 한국말 갖고 안 되니까 또 북한식 용어로 또 한번 풀어야 되고 그런 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서는 좀 많이 좀 쉬워졌어요? 어땠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들도 몇 개 용어들은 이해했고 알아듣게 되고 네, 저희도 이제 한두 번 말했던 게 여러 번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이가 되고 헤어질 때 TV 영상 화면 우리 국민 다 봤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스포츠의 힘인 것 같아요. 어쨌든 팀 스포츠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했어서 더 오히려 정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별이란 게 좀 다른 이별이라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연락처라도 알고 뭐 이메일이라도 알고 하면은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면 헤어져도 기약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돌아가면은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다른 이별이어서 좀 마음이 좀 다른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뭐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있다면서요? 네. 언제 열립니까? 4월 8일에 이탈리아에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거기 북한 팀 오지 않을까요? 디비전이 저희랑 달라서요. 이제 아이스하키 팀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준에 따라서 디비전을 나눠서 세계 선수권을 개최하는데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같은 그룹이었는데 저희가 우승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 친구들은 거기 잔류를 해서 이제 좀 다른 그룹에서 뛰게 되어서 못 되었어요. 만나는군요. 뭐 동계 아시안 게임 우리가 유치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되면 뭐 그때는 만나겠군요. 네, 원래 아시안 게임은 원래 북한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작년에만 참가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나라에서 개최를 하면은 참가하지 않을까요? 네. 다른 이별이다. 보통 이별이 아니다. 그 말이 참 저는 가슴에 남네요. 정말.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요즘 뭐 남북관계 조금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뭐 이 남북 아이스하키 그냥 서울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건 그렇고 대한민국의 실업팀도 프로팀도 하나도 없었는데 수원시청에서 팀을 하나 만들기로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그 팀 소속으로 가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미국에서 이제 작년시까지 프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계속 선수 생활 한다면 이제 계속 북미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운동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창단해서 뭐 수원시청이 하나의 팀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누구랑 경기해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캐나다 프로팀이랑 합류를 해서 조인을 해서 뭐 아예 리그를 같이 참가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팀이 거기도 2개밖에 없어서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실 뭐 컬링이니 뭐니 많은 국민들한테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됐잖아요. 앞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뭐 하루아침에 빨리 발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린 층에서부터라도 좀 관심들이 커지지 않겠어요? 네, 전 사실 동계올림픽에 뭐 목표가 뭐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좀 여자 아이스하키의 존재를 알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이스하키 재밌겠다 시작하는 계기가 돼서 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발전을 좀 이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단 그게 이루어지려면
여자 팀들도 많이 개설이 돼야 할 것 같고 일단 우선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를 받아주는 대학 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이제 공부를 병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이제 어느 정도 대학에서 뭐 대학팀을 창설하던가 네. 아니면 뭐 특기자로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래야지 계속 그렇죠, 시키는데 그렇죠. 예. 지금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은 다 초등학교 때까지 하고 중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그만두죠. 팀이 없다 보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이스하키 여자가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스하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가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협응력도 좋아야 하고 상대방을 탐색하는 그런 읽기도 좋아야 되고요. 일단 게임 운영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스케이트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스틱 핸들링이 키이기 때문에 스틱 핸들링도 잘 해야 되고 정말 전체적으로 이제 능력을 다 요구하는 네. 말이 안 나. 단순히 전신 운동일 뿐 아니라 거기다 머리도 좋아진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뭐 사회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배려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에 팀워크, 대한 성격, 협동심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렇게? 네, 한번 아이스하키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완전 빠져드셔서요. 시작이 힘들어요. 못하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시작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종목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서 네. 그렇지.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새로운 어떤 중흥 도약 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4월 8일부터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소정, 조수지 선수 함께 만났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